이종이라고 하고요. 한국 영화를 찍은 지가 없어서 잘 모르실 거예요. 보이기에는 29살처럼 보이지만 유사 민주노총 좋아하고 비웃음의 대시벨이 크네요. 기억을 꼭 하고 가겠습니다. 29살처럼 보이지만 거의 30년 동안 독립영화만 찍다가 잘 모르실 거예요. 제가 오늘 그것이 영화 이야기를 하려고 하진 않는데 사실 그래도 기후 관련해서 몇 년 동안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 가덕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다라고 연락을 받아서 처음에 좀 고사했었어요. 왜냐하면 앞서서 가덕도 공항 반대 투쟁을 하고 계시는 활동가분들 꽤 많으실 때 그분들이 앞에서 나와서 해야 되는 이야기가 있고 또 제가 들을 이야기가 다른 것 같아서 저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뭔가 주제를 되게 심오하게 노동자가 가덕도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와 막 정말 너무 철학적인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셔서 고민 끝에 일단 뭐 좀 잘 안 들리는가요? 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PPT를 준비하다 보니까 100장이 넘어가는데 그 전에 지금 오늘 기후정의학도 계속 연달아서 빡세게 교육하고 계시잖아요. 앞서서 교육했던 내용이랑 어제 제가 PPT를 앞선 교육 자료들을 봤는데 뒷부분이 많이 겹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생략을 해가면서 할 수 있는 만큼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라고 이제 어쨌든 기후위기 안에서 제가 이거는 책을 썼는데 기후 다시 생태를 항상 같이 붙여 썼어요. 기후와 생태 문제, 기후와 환경 문제를 뗄래야 뗄 수 없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환경 문제는 따로, 기후 문제는 따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라도 책에서 좀 거의 500페이지가 넘는데 기후 생태 이렇게 붙여서 작업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기후 안에서 생태 안에서 가족도 문제나 그리고 노동자의 관점들을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해서 우리 기후위기라는 단어 언제부터 사용하게 됐을까요? 지금 여기 기후정의 학교 안에서 기후위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전에는 가장 주된 표현이 두 가지를 사용했죠. 어떤 표현들이 있었을까요? 기후변화. 이상 지구온난화 두 가지 표현을 주로 많이 사용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본격적으로 주류사회에서 사용하게 된 것은 1975년 이후부터고요. 기후변화는 2000년 이후에 사용하게 됐어요. 그런데 2007년쯤, 8년쯤에 영국 가디언, 유명한 일간지가 있죠. 가디언지의 어떤 기후활동가가 한 편의 칼럼을 썼습니다. 이제 우리한테 들려진 이 기후변화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후변화라고 하는 굉장히 중립적인 척하고 과학적인 표현인 기후변화 표현으로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구온난화라는 표현도 좀 얇은 것 같아요. 따라서 기후위기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어때? 라고 제안을 했으나 그때는 아무도 기쁨으로 듣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왜 2018년을 적용하면서 도착을 했고 사실은 2018년을 전후로 하는 맥락이 없었으면 오늘 이 자리 부산에 제가 내려와서 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을 것 같고 기후정의 학교도 지금 늦게 시작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2018년쯤에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본격적으로 우리 입맛에 오르게 내렸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작년 2024년 올해 굉장히 덥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작년 2024년은 지구 역사에서 사실 인류 역사를 추월해서 12만 년 동안 가장 더운 해였거든요. 2024년. 그런데 2024년 그 한 해 여름 동안 한국의 언론 기사들이 항상 비교하는 해가 두 해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1994년 29살스러워 보이지만 제가 대학교 다닐 때였고 굉장히 무더웠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두 번째가 항상 비교하는 해가 2018년. 제가 어리석게도 2018년 9월 1일부터 배낭을 30kg짜리를 메고 3개월 동안 전국 여행을 다녔어요. 뜨거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왜 그런 미련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2018년은 제 머릿속에 너무 강렬하게 각인돼 있거든요. 근데
근데 2018년에 한국만 무더웠던 게 아닙니다. 유럽도 무더웠고 폭염과 가뭄이 들닥치기 시작했고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뉴욕타임즈를 비롯한 유수의 북반구의 유수의 언론들이 그때부터 이제는 북반구라고 얘기를 통칭하고 있는 유럽, 미국, 한국 기타 동아시아적인 폭염과 가뭄이 들닥치기 시작하니까 호들갑을 떨기 시작합니다. 기후위기가 시작됐다. 기후비상사태가 시작됐다. 호들갑을 떨기 시작해요. 여기에는 기후위기를 둘러싸여져 있는 북반구의 위선이 심해져 있습니다. 자, 볼까요? 좀 이따 다 이미 앞서서 강사분들이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COP, UN 기후변화가 당사국 총회 COP 회의가 올해는 브라질에서 30번째 COP 30이죠. 30이 열립니다. 2021년 자료인데 그 전에 앞서서 2018년에 폭염 때문에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돌출됐다고 표현을 했었는데 80년대부터 도서국가들, 선국가에서도 이미 문제 제기를 했어요. 해수면이 상승했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유럽, 한국, 비슷한 동아시아 합쳐서 이도상 북반구잖아요. 근데 이 북반구는 공교롭게도 중심부 자본주의고 이 중심부 세 지역을 포괄한 북반구 자본주의에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누적 배출량이 얼마만큼 배출했냐? 91%예요. 최소 91%. 당연히 선 국가에 살고 있는 선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억울하겠죠. 80년대부터 꾸준하게 수면이 상승을 했으니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에 지금 잠식되고 있잖아요. 문제 제기를 했어요. 하지만 뒷등을 듣지 않았습니다. 90년대부터 아프리카 지역에서 천연의 올가마가 한 가뭄과 폭염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좀 간단하게 500원짜리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국은 역사적인 누적 배출량이 1.4에서 2% 정도 돼요. 100% 중에. 근데 아프리카 대륙은 어느 정도 될까요? 거기는 전쟁에 따라서 나라가 생겼다 없었다 하니까 나라 수가 좀 변경이 되긴 하나 최소 56개국 정도가 되는 아프리카 대륙은 누적 배출량이 얼마만큼 될까요? 100% 중에 산업혁명 이후에. 그래도 아프리카 대륙 수십억 인구인데 우리 한국 남한이 북한 빼고 남한만이 1.4에서 2% 정도를 배출한다고 해요. 대략 3%라고 억울하게 하죠. 억울하게 하죠. 수십억이 살고 있으나 누적 배출량이 산업혁명 이후에 기껏 3%밖에 안 되는데 먼저 90년대부터 타격을 받으니 문제제기를 계속했어요. 하지만 뒷정으로 듣지 않았어요. 그때는 북반구에서는 고작 기후변화, 지구온난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다가 드디어 2018년에 폭염의 재난이 들닥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기후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왜 이 사진을 가져왔냐면 COP 외에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항상 11월 달에 되면 전 세계 나라를 바꿔가면서 기후정상 회담을 열어요. 근데 2021년은 영국 글래스고에서 회의가 진행을 했었으니 당시 한국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도 전용기를 타고 영국 글래스고에 다 갔습니다. 전 세계 대통령, 총리, 장관들 모여서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 사람은 투발로 외무부 장관, 태평양에 있는 선 국가죠. 투발로 외무부 장관인데 이 장관이 안 갔습니다. 여기는 대략 한 6만 명 정도가 돼요. 안 가고 화상 채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장관들과 함께 화상 채팅을 하면서 회의 잘 진행되고 있어요 라고 했죠. 근데 되게 재밌다고 하는 어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뭔가 대단한 정치적 실천을 한 적도 없고 정책의 발언을 한 적도 없어요. 근데 화상 채팅을 했다는 이유로 2022년 노벨 평화상 후보에 오른 거예요. 스웨덴의 노벨상 위원회에서 현지 화상 채팅을 했다는 이유로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단서가 있어요. 이게 뒤에서 찍은 장면이죠. 이 외무부 장관이 태어난 것이. 그러니까 뭔가 대단한 말을 한 게 아니라 그게 한 장의 사진으로 지금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고 그리고 섬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얼마만큼 이게 큰 문제고 억울한지를 그냥 하나의 화상 채팅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기후위기 심각성, 기후적인 문제를 많은 전 세계 사람들한테 환기시켰다는 이유로 노벨 평화상 후보까지 올랐어요.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은 이게 상대적으로 기후위기 관련된 온도차가 굉장히 다른데 2018년도부터
국방부의 기후재난이 지리자체 시장에서 등장한 표현이 바로 기후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인물이죠. 가운데 저 누구죠? 그레타 쿤베리. 그렇죠. 그레타 툰베리. 2018년 사진이에요. 지금 22살 성인이 되었고요. 엊그저께 또 가자로 향하는 이제 배를 또 다시 올랐죠. 2018년이 중요한 거는 청소년 기후운동이 성인들의 머리채를 잡고 기후운동을 시작했던 해가 바로 2018년이에요. 미래를 위한 금융을 비롯해서 전 세계, 유럽, 아프리카 청소년 기후 단체들, 조직들이 막 형성이 됐습니다. 사실 그 전에 성인들이 기후적인 운동이라든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렇게 크게는 어떤 움직임, 큰 어떤 행보를 했던 건 아니었거든요. 정말 성인들이 머리채를 잡고 질질 끌다 시켜 간 거예요. 선라이즈 무먼트라고 하는 단체도 생긴 건 2018년, 본격적으로 활동했던 것은 2019년, 뭐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2018년에 기후이라는 단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됐던 두 번째 원인이 바로 청소년 기후운동, 청소년들한테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2019년 그레타 툰베리의 트위터를 제가 갈무리한 건데 간단한 내용입니다. 지구인 여러분, 이제는 기후변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후위기, 기후비상사태, 기후붕괴, 생태붕괴, 생태응급사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그레타 툰베리가 제안을 하는 걸 트위터인데 여기 보다시피 뭐 100만 명 이상이 이제 리트윗을 한 영향력이 당시만 하더라도 트럼프 다음으로 트위터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그레타 툰베리였으니까 그래서 이것만 보더라도 기후위기라는 단어 자체가 등장하는 게 얼마 안 된다. 따라서 우리가 기후위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하고 있으나 각각 단어들은 조금 부연 설명을 하는 한두 것도 없어요. 기후온난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각각 정치적인 맥락에 따라서 등장을 했는데 이걸 설명을 하는 한두 것도 없고 오늘 이 자리에서 공유를 했으면 좋은 게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다. 그리고 거기에 국방부의 위선도 심어져 있고 청소년 기후운동한테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 이걸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2018년을 이렇게 경유하면서 본격적인 기후운동이 폭발적으로 청소년들이 거의 이제 끌고 온 거죠. 그 힘을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2000년쯤 해서 기후운동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게 돼요. 한국에서도 기후운동 2021년도부터 기후위기 비상사태라든지 아니 기후위기 기후위기 비상행동. 왜 항상 저는 기억이 안 나죠? 이 조직. 그 조직이 생긴 것도 2021년. 저한테 민주노총 강원북부가 멘서 강의 요청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했던 거가 2021년 겨울이었어요. 보면서도 시민사회 단체나 노조가 됐든 본격적으로 우리가 기후위기 담론, 기후적인 담론에 대해서 막 폭발적으로 한국에서 증가했던 것도 2021년.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단어와 함께 이런 맥락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미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그래프는 한 두 개만 다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기후위기 하는데 이건 2만 년 동안의 지구 기온을 한 년에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지금으로부터 11,000년에서 13,000년 전 어딜까요? 여기 지금으로부터 11,000년에서 13,000년 전 여기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굉장히 기온이 낮죠. 이게 2만 년 동안의 지구의 기온이에요. 그 전에는 기온이 낮잖아요. 빙하시대, 충격세라고 합니다. 충격세가 이어지다가 서서히 지구의 기온이 오르고 마지막 빙하가 올라가면서 어때요? 기온이 안정적이죠. 인류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신석기혁명이 도래를 하면서 농경사회가 본격적으로 발화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류는 농사를 기반으로 문명과 문화를 구축하기 시작해요. 축복받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인류가 농사를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문명을 구축했던 11,000년에서 13,000년 동안 안정적인 기후 패턴 이 시기를 홀로세라고 해요. 그래서 충격세가 끝나고 11,000년에서 13,000년 동안 축복받은 이 홀로세가 그다시 어때요?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죠. 깨졌네요. 기후 패턴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각축을 벌이니까 충격세 다음에
홀로셋, 이건 지질학계에서 합의를 봤어요. 그러면 이걸 지금 이 패턴이 깨졌으니 무엇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지금도 각축을 벌이는데요. 가장 주류 입장은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구 생태 시스템이 교란이 되었으니까 인류세라고 부르자. 두 번째, 아니다. 지금 저 섬에 살고 있는 한 어부, 그냥 탄소 배출량이 정말 미미하게 포착도 안 되어 있는 어부도 어부와 엑소모빌 최대 석유회사 엑스모빌 이사진도 같은 인간인데 같은 인간이라고 통칭을 할 수는 없지 않을까? 자본주의 시작 이후 자본 축적 과정에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자본사라고 부르죠. 아니다. 이것은 15세기 말에 유럽이 남반구를 식민 지배하면서 자연공간을 폭력적으로 변경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대농장 이러면 플레이테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플레이테이션스라고 부르자. 세 가지 입장이 각축을 벌이고 제가 이번에 썼던 책은 세 번째 입장이 플레이테이션스에 기반을 해서 이제 요 문제 기후생태 시스템이 교란이 되었다는 분석을 한 거고요. 이렇게 지금 우리는 어디쯤에 있냐면 이 지점에 와 있어요. 지금. 이 지점에 와 있고 이 2만 년 동안 어쨌든 뭔가 인위적으로 크게 변경이 됐다라는 거는 확실히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이것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산업혁명 이후에 증기기관에 석탄을 딱 부착을 하면서 공장 가동하니까 당연히 온실가스가 등장을 하겠죠.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까지 지구의 기온을 한눈에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 하나만 듣고 보면 자본주의의 변화 과정이 한눈에 잡혀요. 쭉 온실가스가 증가를 하고 그에 따라서 기온이 계속 올라가는데 왜 유독 1980년대부터 또 가파르게 상승을 할까요? 왜 하필이면 1980년일까요? 이 질문을 항상 다른 곳에서도 하는데 얼마 전에 광주에 가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같은 그래프를 놓고 왜 1980년일까요? 질문을 드렸더니 한 광주 시민이 손을 번쩍 드시고 5.18? 제가 강의를 5분 동안 진행하고 앞에서 광주 시민들 앞에서 웃으면 결례잖아요. 뒤에서 나 혼자 웃다가 강의를 진행을 못했는데 왜 1980년부터 또 가파르게 상승을 할까요? 그렇죠. 관련이 있죠. 어떤 지역이 부산을 하게 되죠. 어디가? 중국, 인도, 한국 일단 동아시아 국가 본격적으로 산업화대회에 들어갔잖아요. 70년대 후반에 유럽과 미국의 제조업이 어디에다가 외주화를 해요? 아웃소싱을 해요? 바로 아시아 지역에다가 산업, 제조업, 오염산업 이런 것들을 왜? 임금이 싼 데로 가기 위해서 말 잘 듣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60년대 후반 70년대는 미국과 유럽은 환경 규제가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공기청정법이라든지 물을 깨끗하게 써라든지 여러 환경 규제가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런 규제가 없는 말 잘 듣는 곳으로 외주화를 했던 겁니다. 당연히 산업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외주화를 하니까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세계화를 엔진 산업에서 어때요? 신자유주의가 도래를 하는 거죠. 닥치는 대로 모든 것들을 금융화하면서 당연히 온실가스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래프 하나만 놓고 봐도 지금 현재 우리 자본주의 변화 과정을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이건 마지막 그래프입니다. 이제 제가 축구자라서 수학 잘 못해요. 무서워갖고 과학도 되게 무서워하다 못해 증오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래프는 딱 하나 이제 남았어요. 제가 항상 5월달에 되면 들어가는 홈페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마우나루아 관측소 홈페이지인데 하와이는 여러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화산섬도 꽤 돼요. 그 화산섬 중에 하나가 마우나루아라는 섬이고요. 이 마우나루아 화산섬인데 여기 위에 관측소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측정하냐? 무엇을 관측하냐? 이산화탄소 농도를 관측합니다. 이게 이제 전 세계에서 기후위기, 기후변화에 관련해서 가장 유명한 그래프예요. 인류의 운명을 한눈에 보여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그래프거든요. 이 데이비드 필린 박사가 앞서 보여줬던 관측소에서 인류 최초로 1958년에 인류 최초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을 한 거예요. 얼마만큼 나왔냐? 316 ppm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2만 년 동안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우리 홀로셋 11,000년에서 13,000년 동안 안정적인 기후 패턴을 보여줬던 산업혁명 이전에 그때는 평균적으로 280ppm이었어요. 그러면 280ppm이면 조금 316ppm은 좀 높긴 하죠. 그래도 비벼볼만해요. 그런데 기후변화에 관련돼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단체 중에 하나가 숫자 350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350.5R이네요. 빌 맥키번이라든지 유명한 언론인경 과학자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과학자, 언론인들이 함께 만든 가치가 350이거든요. 왜 숫자 350일까요? 경고를 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 그래프에 준해서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350ppm이 넘으면 인간들이 이 지구 행성에 안정적으로 거주하기가 힘들어. 이걸 경고하기 위해서 350이에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350이 어느 지점일까요? 여기가 340입니다. 여기가 360. 350은 바로 여기에요. 1988년 350ppm. 과학자들이 행성 한 개로 싹 데드라인을 그어놨던 350ppm을 넘어서 버린 거예요. 지금 현재 350커녕 지금 어땠습니까? 매해 마치 토끼가 꽝충꽝충 뛰듯이 계속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죠. 급기야 2023년에는 421ppm, 작년에는 426ppm, 올해는 급기야 430.5ppm. 왜 제가 5월달에 홈페이지에 들어가냐면 이 마우나루아는 하와이에 있고 하와이는 북반구에 있습니다. 북반구는 6월달이 되면 6월 초가 되면 마법이 일어나는 계절이에요. 나무에서 녹음이 묻고잖아요. 나무가 막 숲이 굵어집니다. 즉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주잖아요. 이산화탄소 농도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언제까지? 계속 이산화탄소를 잡아당기죠. 흡수를 하죠. 언제까지? 낙엽이 질 때까지. 낙엽이 지면서부터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를 하게 돼요. 증가를 하게 돼서 언제까지? 5월 말까지. 그때 피크를 찍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홈페이지에 가는 거거든요. 이건 너무 많은 거예요. 421ppm을 기록했던 2023년 지구과학자들이 도대체 421ppm을 이 지구 역사에서 언제 기록을 했던 거야 하고 다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지금부터 450만 년 전, 450만 년 전 딱 421ppm. 그때는 지금보다 지구의 평균 기온이 7도 더 높았습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만약에 그때도 살아있었다면, 존재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기 위해서 앞부분 옆에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중요한 건 평균 기온이 7도인 거예요. 평균 기온 7도면 지금의 온도는 뜨거워서 이쪽 우리 아열대 쪽 온대 지역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보다 해수면이 최저 5m에서 최고 25m까지 높았어요. 그때 만약에 인류가 있었고 지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육지의 형태는 지금과 사뭇 달랐겠죠. 한반도 따위는 가라졌겠죠. 그럼 그 차이가 뭘까요? 421ppm을 같이 기록을 하는데 그때는 100만 년 동안 화산활동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축적이 된 거고 지금은 단 250년 만에 421ppm을 기록했던 거에 따라서 이거를 계속 끌어내리지 않으면 지구의 기온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고 해수면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이 그래프를 놓고 보면 정말 악랄한 게 다 보입니다. 이때쯤 돼서 미국의 하원 의회에서 민주당, 공화당 국회의원들이 마우나루아 관측소로 들어가는 모든 연구 자금을 동결시켜 끊어버립니다. 화석연료 자본의 로비에 의해서 아주 비겁하게 인류의 운명,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준다는 거야. 이 그래프가. 그래서 자금줄을 다 끊어버린다. 심지어 너무 치사하게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면 작물이 잘 재배한다라는 뭐 그런 연구를 하면 다시 동결됐던 자금줄을 풀어주겠다. 이딴 식의 협박을 한 거예요. 거기에 굴하지 않고 데이비드 필립 박사가 계속 연구를 했고 그래서 위대한 대기화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쯤 돌아가셨어요. 지금은 아들도 같은 대기화학자인 라이트 필링이라고 하는데 대를 이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어요. 근데 너무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이때쯤에서 지금 수십 년 만에 이 마우나루아 관측소로 들어가고 연구 작품 동결한 것뿐만 아니라 이 관측소를 아예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누구예요? 트럼프. 그리고 트럼프 뒤에 있는 화석연료 기업들은 이번 참에 아예 이 관측소를 박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에 관련돼서 가장 유명한 이 기록을 계속 측정을 해나가는 연구소 자체를 파괴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주 치졸 빤스 같은 거죠. 자, 오늘은 제가 저한테 주어져 있는 소비의 목적을 달성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위기 원인 다 아시잖아요. 화석연료, 석탄, 석유, 그리고 화석가스. 우리가 천연가스라고 알고 있는
화석가스 세개를 사용한 뭐가 가장 기후의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근데 IEA에서 에너지원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면서 산업혁명 이후 저 대기 중에 플러스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70%가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IEA 국제에너지기구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얼마 전에 도표화시킨 거예요. 우리가 에너지원 하면 전력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빙산의 일각이다. 이 밑에도 주목해야 됩니다. 뭐? 난방, 교통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이 그래프만 가지고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 난방 문제 같은 경우가 주택의 권리까지 해서 아주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지금 해야 되는데 전혀 진척이 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자, 두 번째 기후위기를 증폭시킨 두 번째 이유가 토지용 변화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이 왜 토지용 변화가 뭘까요? 경작지를 위해서 지구의 껍데기, 지구의 살갗을 이렇게 벗겨먹은 거예요. 여기서 지구의 껍데기는 뭐예요? 맞습니다. 식물이에요. 열대우림이 될 수도 있고 그냥 풀이 될 수도 있고 쉽게 해서 경작지를 위해서 이렇게 지구의 살갗을 벗겨먹은 거예요.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제 왜 어쨌든 2015년 파리 기후협약에 맺었던 건 다 아실 거예요. 그쵸? 파리 기후협약을 1.5도 상승으로 끊어보자라고 그래서 넷제를 탄소 중립을 이루자라고 하는 파리 기후협약이 2015년 파리에서 열렸죠. 근데 파리 기후협약이 열리기 전 며칠 전에 프랑스 농림부 장관 집에 전 세계 그 해 회의를 하러 온 전 세계 농림부 장관이 함께 다 모였어요. 모여서 뭘 얘기를 했냐면 지구의 땅, 지금 경작지를 위해서 이렇게 벗겨먹었잖아. 이 자본주의 농법화에서는 이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은 뭐냐면 경작지를 이렇게 벗겨먹으면 땅 안에 탄소가 무한하게 격리가 돼 있어. 지금 대기 중에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2배가량이 현재도 땅 속에 격리가 돼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무와 풀은 마법의 존재라고 했잖아요. 광합성을 통해서 이산화탄소를 막 흡수를 합니다. 얘네는 이거를 탄소 화합물로 만들어서 자기네들 몸집을 키워요. 키웁니다. 한편으로는 계속 이거를 뿌리를 통해서 내려보내요. 그러면 탄소 화합물을 내려보내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미생물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흙은 추적으로 딱 크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30억 마리 이상의 미생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자본주의 농법이 이걸 다 파괴를 시켰거든요. 근데 좋은 땅이라는 것은 탄소 화합물을 계속 보내서 미생물들이 그걸 먹고 계속 삶을 영위한다. 공생관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죽어가면서 계속 이 땅 속에, 흙 속에 탄소를 격리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경작지를 벗겨먹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 격리되어 있던 저장되어 있던 탄소가 어떻게 돼요? 풀려나가는 거죠. 심지어 자본주의 이 농법을 위해서 화석연료, 콩 1kg 생산하기 위해서 최소 3kg에서 7kg까지 화석연료를 때려 붓는 게 지금 자본주의 농법이에요. 왜 당연히 노출될 수밖에 없죠. 한편 다시 돌아가서 왜 프랑스 얘기를 했냐면 농림부 장관이 그래서 전 세계 농림부 장관들이 땅을 보호하자. 그래야 기후위기에 근절할 수 있다. 그랬는데 막상 파리 기후협약에서는 이 내용이 깡그리 무시됩니다. 지금까지 급기야 여러 농민단체들을 포함을 해서 땅을 보호해준다고 계속 얘기를 했으나 귀등으로 듣지 않다가 드디어 작년 COP 회의 때부터 마지못해서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지속가능한 농법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 지금 산업혁명 이후 배출된 온실가스의 3분의 1 정도가 바로 토지용 변화 때문에 배출을 했기 때문에. 물론 이 안에는 그 축산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이긴 하지만 대표적인 문제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기후위기에 관련돼서 두 가지. 빨리 연료 고안, 그러니까 산업활동을 통한 그 에너지를 바꿔야 전환을 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토지용 변화도 빨리 변경을 가능한 게 좋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인, 제가 왜 토지용 변화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이건 도넛경제학에서 그래프를 가져온 건데요. 행성 경계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행성 한계라고도 부르고 행성 경계라고도 부르는데 일단의 과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지구에서 인간들이
그리고 생명체들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대표적으로 9개 정도의 행성의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존, 대기, 생물다양성, 토지, 담수, 질소인, 해양, 그 중에 기후변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하나만 독립을 시켜서 모든 것들을 탄소 문제로만 환원을 하는데 사실은 9개 조건들을 대표적으로 여기는 이런 얘기를 해볼까요? 2017년에 184개국에 1만 5천 명의 과학자들이 서명을 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한테 다 뿌렸어요. 그 서명한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인류를 계속 지속을 시킬 수 있는 생물군이 너무 현저하게 망가졌다. 생물군이라고 하는 것은 숲과 바다와 토지와 뭐 이런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생태적인 조건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행성학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9개가 있습니다.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육류를 안 먹습니다. 근데 가끔 해산물을 먹어요. 이번 여름에 갑자기 원래는 그 여름에 조개 어피를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바지락을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시장에 갔어요. 근데 예전에 산 것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냥 와버렸어요. 근데 이제 집에 돌아와서 검색을 해봤어. 검색을 해봤더니 예년에 비해서 75%의 바지락이 폐사가 된 거예요. 그럼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죠. 그럼 왜 폐사가 되고 있을까요? 여기 이 도표 안에 그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조개를 먹고 나서 조개 껍데기를 사이다에다 넣은 적 있으신 분 있어요? 그럴 일을 왜 할 일은 없겠죠. 근데 혹시 조개를 먹다가 사이다가 있습니다. 거품이 나지 않은 사이다가 조개 껍데기를 한번 넣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거품이 나면서 녹아요. 왜 그럴까요? 이 지구의 지구 안에는 탄소 흡수원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의미하고 중요한 탄소 흡수원은 열대우림이에요. 두 번째는 바다예요. 그래서 바다는 정말 계속적으로 탄소들을 흡수해주는데 이 어피, 갑각류들은 껍데기를 뭘로 만드냐? 바로 이산화탄소 바다 안에 흡수된 이산화탄소 그 화합물을 가지고 껍데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해양이 산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즉 바닷속이 점차 사이다처럼 변하는. 그러면 어피류들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녹아버려. 녹죠. 갑각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껍데기 녹죠. 그럼 어떻게 돼요? 생물 다양성이 붕괴되기 시작하잖아요. 일부 학자들은 기후위기보다 훨씬 심각한 건 생물 다양성의 붕괴라고 얘기해요. 생물 다양성이 붕괴되면 일단 인류가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바지락 하나만 놓고 여러 개 다 얽혀져 있다라는 거. 기후위기, 해양산성화, 생물다양성 손실 이 안에서 우리의 위기들을 이해를 하시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좀 드려야 되는데 9개의 행성 경계 중에 이미 6개가 다 절단났어요. 찢어졌습니다. 너무 여기 이제 오존층이라든지 이 3개 정도만 빼놓고는 나머지 6개는 이미 결계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계속 우리는 기후위기 탄소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 지구 안에서 후손들과 함께 살아가기가 힘든 거죠.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가족도와 이런 얘기들을 할 텐데 제가 처음으로 GIF를 구현해봤거든요. 되네요. 우와. 그렇죠? 네. 저도 하면서 놀랐어요. 건배이라서 GIF가 이게 뭘까요? 태양. 태양이에요. 우리는 지구가 멈춰있다고 종종 생각을 하잖아요. 태양도 멈춰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태양은 은하의 중심을 2초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오는 속도로 공전합니다. 한 번도 쉴 수가 없죠. 계속 그 빠른 속도로. 심지어 이 지구는 이렇게 달려가는 검은 우주 속을 달려가는 이 태양을 대략 32km 정도를 따라서 계속 미친 듯이 질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우주선이에요.
그래서 행성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구를 우주선으로 바라보는 입장은 1960년대 그 이전부터 시작이 됐으나 1960년대부터는 이 지구가 사실은 검은 우주를 계속 질주하고 달려가는 우주선과 같구나, 취약하구나. 그래서 되게 잘 보호해야 되는구나. 이런 관점들이 형성이 됐거든요. 제가 오늘은 그걸 말씀드릴 거예요. 우리 행성계를 지키자, 생태적인 조건을 지키자. 제가 얼마 전에 칼럼을, 얼마 전이 아니라 한 6개월 전인가요? 노동과 세계에 몇 년 동안 칼럼을 기고를 했는데 잘렸어요. 그만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 쓰라는 얘기를 전달받지 못한 채 제가 무한공항과 이 조류 충돌과 함께 쓰나미 비석에 대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긴 칼럼을 썼거든요. 근데 보냈더니 감독님 잘리셨는데요? 그래서 한마디 굉장히 크게 하려고 했어요. 야, 너네는 노동과세라고 하면서 남의 노동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안 했으면 내가 일주일 걸려서 칼럼을 쓸 일이 없을 텐데 어쨌든 열받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어. 일본에 쓰나미 비석이라고 있대요. 쓰나미 비석. 이게 뭐냐면 거의 한 350만 년 전부터 생기기 시작했대요. 조상들이 후손들한테 경계를 써요. 뭐라고 써놨냐면 이 쓰나미 비석 밑으로는 집을 짓지 마라. 근데 이 다양한 표현들을 달고 있는 글귀들이 쭉 바닷가를 따라서 형성된 거예요. 어디쯤에? 위쪽에. 왜 형성됐을까요? 이 쓰나미 비석들이 쭉 세워져 있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에 큰 해일이 왔거나 그 지진을 동반해 쓰나미가 왔거나 그 피해 지점을 후손들을 위해서 선조들이 세워준 거예요. 큰 피해, 이 밑으로 집을 지면 큰 피해를 닥칠지 모르니 여기다는 집을 짓지 말으라고 딱 이렇게 세워준 거예요. 근데 그게 켜켜이해서 수백 개 이상 이 쓰나미 비석이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후쿠시마에도 쭉 있었고요. 어때요? 후쿠시마 그러면 원전은 이 경고를 받아들였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돼버렸잖아요. 바닷가에다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은 이미 어떤 경계들, 이 조건들에 관련돼서 수백 년 동안 조상들은 안 거야. 그래서 후손들한테 피해를 덜 가기 위해서 이 밑으로는 집을 짓지 말아라, 뭘 짓지 말아라라고 계속 경고들을 수백 년에 걸쳐서 했는데 이놈의 후손들은 탐욕 때문에, 개발 때문에, 성장 욕구 때문에 그 바닷가 옆에다가 이렇게 딱 지어놓으니 그것도 원자력 발전소를 지어놓으니 당연히 무슨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제가 여기서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드릴 거예요. 요즘에 지진과 화산이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잘 몰랐어요. 이게 지구의 자전이 바뀌었나? 왜 지진과 화산이 증가를 하지? 그런데 2년 전부터 드디어 학자들이 서서히 기후위기와 관련됐다라는 연구들을 발표를 합니다. 우리 여러분 판게아설 아시죠? 자, 여러 개 판이 어때요? 하나는 하나 판이었다가 찢어져서 부딪혀서 우리 산맥이 형성되고 판게아설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지구에 있는 단층선들을 가장 무겁게 누르고 있는 게 있어요. 뭐예요? 쉽게 말하면 빙하예요. 북극입니다. 남극입니다. 근데 빙하에 점차적으로 녹으면서 무게가 바꿔지고 있죠. 무게가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단층선에 꾹꾹꾹 누르고 있는 이 빙하가 녹으면서 점차적으로 흔들림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서 2년 전부터 계속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심지어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지구 온난화가 산맥에도 빙하들이 많이 있거든요. 산맥에도 많은 빙하가 있는데 얘네들도 영향을 주고 있다. 지진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서서히 밝혀지고 있어요. 따라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앞으로 이 지질학자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서야 기후이기 때문에 뭔가
화산과 지진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이 연관성을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밀접하게 있는지 정확히 모르나 하나는 알고 있는 거죠. 계속 상태가 안 좋아질 것 같다. 따라서 이 지진과 화산의 걱정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겠죠. 자, 이거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원점을 몇 개만 제가 좀 소개를 드릴 거예요. 원점 그다음에 공항을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는 얼마 전에 미국의 원자력이 잠긴 겁니다. 그래서 모든 가동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홍수가 오거나 가뭄이 들거나 여기는 뭘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을 어디다 지어요? 바다요. 주로 다른 나라도 웬만하면 바닷가 옆에 당연히 식혀야 되기 때문에 열을 식혀야 되기 때문에 바닷가에다 하잖아요. 근데 여기 프랑스 같은 경우는 어디다가 주로 지어놨죠? 강화. 근데 프랑스는 계속 가뭄에 시달려요. 그래서 가뭄에 시달리는 열을 어떻게 해요? 중단시켜요. 그래서 지금 몇 년째 여름만 되면 중단을 시키고 있어요. 드디어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충격적인 걸 고백을 하더라고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뜨거워지는 바닷물은 원전 비상 10년 안에 8기가 멈출 수 있다. 즉, 아니 원자로를 식혀야 되는데 해수가 너무 뜨거우니 이거가 식혀지지 못하니 아예 그냥 멈출 수도 있다라고 체포를 해버린 거예요. 즉, 이게 지진과 화산뿐만이 아니라 홍수가 됐든 심지어 볼까요? 이거 어땠습니까? 지금 미국도 동시다발적 화재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가 위협을 당하고 있어요.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이거 한국이에요. 한국도 지금 산불이 강원도 쪽에 날 때마다 어떻게 해요? 원자력 발전소가 위험에 처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밑에서 위에서는 산불이, 밑에서는 쓰나미나 지진이나 혹은 물이 홍수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적으로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성장, 개발을 중심으로 중심축을 잡아서 이게 원자력을 계속 늘리거나 만들어내는 거가 위험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가덕부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공항에 대해서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라들이 계속 몇 나라들 제가 보니까 최근에 계속 공항 시위를 벌이고 있어요. 열심히들 하고 있죠. 그게 왜 이런 시위들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언젠가 써놓은 칼럼을 요약했어요. 세계 인구의 80%가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대. 세계 인구의 80%. 한국은 되게 잘 사는 나라예요. 그렇게 따져보면 11%만이 비행기를 자주 이용하면 그중 국제선 고객은 4%는 넘지. 부자 10개국이 항공 온실가스 20%를 배출하고 30개국이 86%를 배출합니다. 자, 이거 볼까요? 그런데 국제선과 국내선 차이도 굉장히 달라요. 미국에서는 인구 12%가 항공편의 62%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영국에서는 15%가 70%, 중국에서는 무려 5%가 40%, 프랑스가 제일 심하대요. 2%가. 부자 2%가 전체 항공편의 50%를 독점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지구상 전체 인류 중에 80%가 다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국내선, 국제선이 다양하게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부자들이 주로 국제선을 독차지하면서 이용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불평등한 운송수단, 가장 불평등한 교통수단, 여기는 비행기를 거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항공산업은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추정치, IEA 기본적인 이들은 2.5%라고 전체 배출량. 그런데 다르게 분석을 하는 데는 4% 이상이다. 굉장히 많이 차지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자, 항공산업이 이 정도 불평등한 교통수단이기 때문에 한국에 줄이자. 어디를? 국제선이요. 다 국내선이요. 국내선부터 많이 줄여보자라고 시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프랑스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이미 국내선을 금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법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충분히 철도로 가능한데 왜 그 국내선에 비행기를 타다니냐라는 거예요. 좀 이따 좀 말씀 다시 드릴게요. 항공산업은 과연 지속 가능한가?
제가 이 사진 이게 스발바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노르웨이의 초회국단의 최후의 종자 박물관이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종자, 씨앗 있잖아요. 씨앗을 계속 지금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혹시 인류가 망하면 이 종자 박물관을 사용하고 써야 되니까 이걸 했는데 얼마 전에 홍수가 난 거예요. 아니 최후의 종자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왜 홍수가 났을까요? 영구동토가 녹고 있습니다. 영구동토란 2년 동안 녹지 않은 땅을 의미하여요. 북극, 소련, 러시아, 캐나다 2년 동안 녹지 않는 굉장히 추운 데죠. 근데 이 추운 지역에 이 영구동토가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수가 불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이해를 못했죠. 근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 스발바르를 가기 위해 여기 공항이 하나 있어요. 근데 공항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잠기? 영구동토가 녹으면서 계속 지반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아니 가장 지구의 최후의 어떤 이 마지막을 지킬 수 있는 종자까지 또 보관하는 곳인데 가장 먼저 이 공항이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활주로가 위기에 처해 있다라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를 주죠. 자, 여기는 어디냐면 2년 전에 간사이 공항, 일본의 간사이 공항입니다. 어때요?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뻘이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멈췄습니다. 공항 자체가 멈췄어요. 지금 현재 해수면이 상승을 하면서 홍수의 허리케인의 빈도감의 규모가 세지죠. 당연히 이렇게 물이 차서 잠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전 세계의 사람들한테 충격을 준 거예요. 이 간사이 공항이 이렇게 잠식되고, 이거 항공사를 과연 지속 가능할까? 계속 해수면은 올라갔고, 그리고 홍수의 빈도감 때문에 침식이 이렇게 많이 된다고 하면 도대체 이 항공산업은 지속 가능할까? 해수면이 상승을 하는데, 그래서 이 그래프를 놓고 보시죠. 이 그래프는 뭐냐면 산업혁명 때부터 지금까지의 해수면 상승의 비율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다시피 가파르게 상승하는 게 보이시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반적으로 지금 공항을 어디다 짓습니까? 공항을 다 바닷가에 저기다가 지어놓잖아요. 그러면 해수면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왜 미련한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죠? 몇 개 사진을 더 보여드릴게요. 두바이 공항 2024년에 전 세계 사람들 충격에 빠졌어요. 이 부자 공항이 이렇게 처범처범해서 아예 난리가 났고, 심지어는 성경에 나올 법하게 공항 자체가 침식이 돼서 다들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 이제 인도 공항이에요. 근데 여기는 물 빠지는데 한참 걸려서 공항 자체가 마비됐었거든요. 여기도 브라질 공항입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지구 평균 기온이 2도 상승을 할 경우는 해수면이 상승해서 100개 공항이 해수면보다 낮아지고, 100개 공항. 그 다음에 저지대에 위치한 1238개 공항이 위험에 직면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자주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어요. 가장 먼저 잠기는 공항, 해수면 상승 때문에. 그래서 순위를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20개 공항 중에 항상 들어가는 한국 공항이 있어요. 김해공. 그리고 만약에 2도 상승을 하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아마도 지금의 온실가스 추이를 놓고 보면 인천공항이 잠기는 건 반드시 보고 돌아가시죠. 그건 팩트예요. 다 공항에다 저지대에다 지어놨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을 왜냐면 다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대부분의 공항, 전 세계 공항들이 지어졌어요. 지금은 중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어디? 한국과 인도네시아와 중국이 지금 신공항을 짓는다고 난리 법석을 짓는 거예요. 뒤늦게 성장을 해보겠다고. 그런데 이거는 2차 세계대전 때는 당연히 행성환경에 맞춰서 설계를 안 했죠. 심지어 기후위기에 관련해서 뭔지도 몰라.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중국, 한국이면 다 이걸 설계를, 행성환경을 무시해요. 기후위기에 관련돼서 해수면 상승 기본적인 이거 자체를 무시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점차적으로 지금 폭염이 길어납니다. 지금 온실가스 추이를 놓고 보면 2060년 경이 되면
폭염이 150이 넘을지도 모른다는 게 과학자들의 추측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2024년에 영국 공항 중에 하나인데 여기가 활주로가 싹 녹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전 세계 충격을 빠지게 했죠. 왜냐면 활주로가 녹아서 아예 그냥 공항이 멈춰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 발표자는 유럽의 공항이 2차 세계대전 때 다 활주로를 지어놓은 거라 녹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게 이건 아무도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양력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기온이 막 올라가요. 비행기는 양력은 뭔가 물체를 띄우는 양력은 당연히 날씨가 기온이 추워지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무거워지면서 단단해져요. 그래서 비행기가 잘 떠요. 하지만 고온이 되면 얘는 공기가 희박해지면서 옅어져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비행기를 띄우는데 어려워져요. 그래서 따라서 지금은 어떻게 되냐? 몇백 미터씩 다 활주로 길이를 예상을 하고 공항을 만들어요. 왜냐하면 계속 기온이 올라가기 때문에 양력 때문에 이 양력을 감안해서 공항을 설계되는데 지금 현재 한국에 짓고 있는 신공항은 양력 따위가 뭔지도 모르고 아무도 그래서 환장하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가 그러면 사건 사고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폭염이 40도 가까이 됐을 때 비행기 안 떠요. 양력 때문에 너무 뜨겁기 때문에 이 비행기를 뛰어 올릴 수 있는 양력이 약해서 비행기가 잠깐 멈칫하는 거예요. 활주로 문제뿐만 아니라 양력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자체를 설계 지금 현재 하지도 않고 신공항에서도 이 문제를 다 놓치고 있는 거죠. 자, 3도 상승할 때마다 양력이 1% 감소를 하고 20도 증가를 했을 경우는 1,800m 활주로가 필요하대요. 그리고 40도에서는 약 2,800m 활주로가 필요하다는 거. 이거를 다 이제는 기본적으로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 공항의 문제는 다들 다 알다시피 조류충들 다 아시죠?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조류가 서식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전에는 두 가지 지금 조류가 증가를 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예전에는 너무 눈치 안 보고 환경을 파괴를 했는데 지금은 그나마 서식지 눈치라도 보고 이러면서 예전에 비해서 조류들이 특히 이제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조류들이 더 증가를 한 거예요. 두 번째 기후 변화 때문에 기후이기 때문에 서식지가 바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새들의 행동 패턴, 위치, 움직임을 정확하게 지금 측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새들의 터전인 여기다가 공항을 짓는다라는 건 그러면서 우리는 새를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을 하잖아요. 거꾸로 생각을 하면 아니 새들은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 흉측한 게 와서 자기네들을 부딪히는 거예요. 자, 다 들어오신 거예요. 조류충들 가능성이 우리 무안공항 이번에 저는 제주공항 참사라고 부르면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무안공항 참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측이에요. 왜? 서식지에다가 지어놨습니다. 전혀 생태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 가운데 공항을 지어놨기 때문에 그 공항의 기본적인 문제점들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무안공항 참사라고 불러야 주장을 하는 거예요. 다들 제주공항 참사라고 얘기를 하지만 근데 자, 가덕도 신공항은 어때요? 무안공항이 246배 조류충들할 가능성. 새만금 신공항은 610배. 여기다 지금 이 신공항을 짓고 있는 거잖아요. 뭐 다들 아다시피 새만금에 관련돼서 새 엔진을 날 뜨거운데 열심히들 하고 계시죠. 가덕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덕도 기본적으로 27조가 뭐 들어가는 특히 문제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게 60m 정도 매립을 해야 된대요. 지금 이게 설계 도면이잖아요. 설계 도면인데 이 60m 정도 매립을 계속 하면 저는 얼마 전에 이분의 양심 고백이 인상적이었어요. 전 민주당 부산구청장님께서 인터뷰를 며칠 전에 하셨어요. 저 실토를 하신 거죠. 강풍에 12m가 넘는 파도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에요. 길목이에요. 그 가덕도가.
거기다 대고 매립을 할 경우는 매립 자체가 힘들어지기 때문에 비용이 계속 쉽게 말하면 물 빠진 돌에다 계속 퍼붓는 거잖아요. 그럼 첨락적인 비용이 발생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또 이것도 조선일보가 유학을 했더라고요. 아주 정리를 잘했어요. 건설사가 어떻게 규제를 하고 계획 변경을 하고 지금 이렇게 두고 보면 한계들이 왜 발생을 하는데 12m 이상 파도 발생하는 데다가 어떻게 공항을 짓겠냐, 비용만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그리고 지금 과다한 비용이 너무 들어간다. 그리고 열악한 경제성도 거의 용역 결과를 놓고 보면 거의 낙제점에 지금 사는 게 가덕도인데 여기다 왜 지금 공항을 짓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당연히 여기는 상대기를 비롯해서 희귀 동물부터 시작해서 희귀 식물들까지 어쨌든 생물 다양성이 보고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물 다양성은 정말 우리가 지켜야 되는 우리 삶의 어떤 기본적인 조건이거든요. 이거를 파괴를 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제가 원점으로 돌아갈게요. 제가 철도노조 강의를 자주 가는데 금속노조 가면 금속노조 분들은 계속 우울해하면서 기획 강의를 하면 고개를 숙이세요. 고개를 드세요. 여러분 다시 아는데 왜 고개를, 왜냐하면 금속이 저는 산업 분야에서 탄소 배출량이 제일 많아요. 그게 사실인데 그게 왜 노동자 탓이에요. 그래서 왜 우울해하십니까? 근데 철도노조는 가면 씩 웃고 계세요. 근데 가는 저도 기분이 좋아서 같이 웃습니다. 자, 아까 우리가 에너지원으로 전체 교통 분야가 많이 배출해요. 22에서 24까지 배출을 합니다. 근데 교통 분야 놓고 보면 가장 많이 배출한 게 뭐예요? 밖에 내게 달라는 거예요. 밖에 내게 달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가장 그냥 덜 배출하는 게 뭡니까? 왜 철도노조가 씩 웃는지 알겠죠? 그래서 녹색 교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0.5%입니다. 당연히. 제가 이걸 보여드린 거는 여기에서 비행기 때문에 그래요. 비행기 한 13,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교통 중에 13% 정도가 돼요. 근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현재 지방에 필요한 거,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사세요. 전북에 사시는데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막 가려움증, 노인성 소양증 때문에 힘들어하세요. 병원이나 한방병원을 가야 돼요. 근데 주말이 되면 버스가 안 다녀요. 그리고 이제 그 버스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세요. 유모차 시골 가보시면 유모차 끌고 다니는 할머니들이 아니 가장 필요한 거는 지금 교통이라니까. 대중교통이 가장 중요한 이분들한테 신공항이 뭘 필요해? 한국 보세요. 지금 이 노란 거가 지금 신공항인데요. 전 세계에서 이렇게 공항과 공항 사이의 간격이 이렇게 짧은 나라가 없대요. 이 작은 나라에 미친 정도의 돈을 퍼부어서 천문학적인 돈을 퍼부어서 공항을 짓고 있잖아요. 이게 말인지 씨인지 방구인지 막걸리인지를 아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문제예요. 이 비용이면 지역에서는 지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삶의 복지라든지 그 다음에 필수제들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런 식의 투자를 하면 지역 주민들이 훨씬 더 살기가 좋잖아요. 그리고 아니 각각 지역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에 투자를 해야 된다니까. 우리 삶의 복지에 우리 삶의 재생산을 하는데 투자를 해야죠. 왜 쓸모없이 낭비를 하는 거예요? 그 사건 사고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금방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던 것처럼 해수면 상승부터 해서 이 양력의 문제까지 조류충돌의 문제까지 생태 다양성의 붕괴까지 문제에서 정말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공항 자체를 이제는 고민을 적절히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윤이 아니라 삶과 우리 생명에 투자하자. 제 가족도 사진을 구글링 하다 보니까 이 사진이 제일 예뻐서 가져왔거든요. 예쁘잖아요. 이 작은 섬도 얼마나 소중해. 근데 여기다 그거를 돈을 낭비를 하는 거가 우리 천문학적인 혈세를 우리가 낸 세금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만큼 미련한 짓입니까? 우리 삶의 공공성에 투자를 하면 된다니까요. 다 넘어가도 얘기를 했던 거고요. 시간이 없는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작업 중지권 다 얘기를 했죠. 앞서서 작업 중지권 다 얘기를 했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 일자리, 환경과 경제를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뭔가 배척하는 관계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환경단체, 환경문제를 하면 지금 노동자들 입장에서 일자리를 빼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혹시 환경 얘기를 하면 우리 경제적으로 뭔가
납부되고 이런 건 안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들을 하거든요. 유독 어쨌든 기후위기와 환경 문제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우리들 시민들 마음은 마찬가지지만 노동자들 마음에도 노동자 운동과 환경 운동은 조금 차원이 다른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내가 요즘에 공부를 하면서 너무너무 그 지점이 속상한 거야. 왜? 환경 운동의 시작이 노동자 운동이었거든요. 이 역사를 체계적으로 우리는 말살을 하고 있고 우리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고 있어요. 누가? 자본주의가 지은 것도 있지만 노동운동 내에서도 그걸 지우고 있다라는 걸 환경정의라는 거가 사실 1960년대 노동자들이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1970년 제1회 지구의 날 행사가 벌어지고 있기 전에 이미 노동자들은 환경정의에 관련돼서 여기는 청소 노동자들이 멜비스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었어요. 미국에서 어마무시하게 큰 파업을 해서 우리가 일하고 있는 노동의 환경, 그 다음에 이 나의 노동권 자체가 저로 배려되지 않는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60년대 이야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50년대 전미 농장 노동자 연합 같은 경우는 여기 이 양반은 좀 대단한 양반이었어요. 50년대 이미 포도 파업을 일으킵니다. 뭐 파업? 포도 파업. 포도를 위해서 농약을 뿌리죠. 그러면 여기서 농장 노동자들이 그 농약에 중독이 돼요. 이러면 노동자들의 안전과 환경이 무너지면 소비자들 입에 건강이 파괴된다는 것을 50년대 설득을 해냈고 성공적으로 포도 파업을 이끌어서 이 전미 농장 노동자 이 연합은 지금까지도 가장 그 영향력이 있는 노조 중에 하나거든요. 우리는 이미 19세기 말부터 노동자 운동 안에서 환경 문제 당연하게도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노동 현장이 너무 비위생적이고 환경 자체가 안 좋은 지역에서 일을 하면서 19세기 중반부터 우리 노동자들 먼저 문제 제기를 꾸준히 했었어요. 그 1960년대는 아예 환경적인 문제를 먼저 선도적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수세적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밖에 없어요. 다 아시는 1970년대 정의로운 전환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다 아실 테니까 넘어갔고 정의로운 전환 다 넘어가고요. 제가 며칠 전에 금속노조에서 원고 청탁을 해서 제목을 이렇게 했어요. 노동자가 선도하는 기후정책. 제발 이제는 정의로운 전환이 됐든 뭐가 됐든 노동자를 피해자로 규정하지 말자. 노동자가 선도하자 제발 이제. 지금도 정의로운 전환이 어느 순간부터 피해자의 위치이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무슨 최전선에 있어 따라서 우리 피해를 이만큼 가지니까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니다. 이 선도 파업을 하자. 한 3가지 정도 예만 들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로 얼마 전에 메인주에 미국의 메인주가 있어요. 메인 노동기후위원회라고 하는 데가 몇 년 전에 생겼어요. 이게 왜 생겼냐면 메인주에서 처음에는 메인주 주지사랑 그 다음에 풍력 기업들이 기업 위주로 풍력 전환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메인주 다 앞바다거든요. 앞바다인데 그냥 지들끼리 어쨌든 우리 기업이랑 우리 주지사가 알아서 할 거야. 풍력 기업들이 노동자를 완전히 배제한 거예요. 일자리는 뭐며 정의로운 전환을 완전히 배제한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메인 노동기후위원회를 꾸립니다. 메인주에 있는 노동조합 12개 조합과 환경단체들, 기후단체들을 싹 연대를 했어요. 우리가 먼저 노동기후위원회를 한번 꾸려보겠다 얘기를 했는데 마침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기업 위주로 이렇게 풍력 깔아보려고 했는데 전환을 하려고 했는데 랍스타 업들이 반대를 한 거예요. 왜? 아니 풍력 터빈이 두니까 거기 그 메인주는 원래 랍스타 보장이라고 부를 정도로 랍스타산으로 발전되어 있거든요. 어부들 입장에서 이렇게 다 불가한 거야. 그래서 주지사와 기업 위주로 전환을 하려고 했던 이 풍력 전환을 하려고 했던 모든 계획이 그냥 딱 멈춰 쓴 거예요. 이 어부들이 어마무시하게 반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 메인 노동 기후위원회는 어떻게 이걸 뚫어냈냐면 미국의 유일한 랍스타 업 노조가 있어요. 메인주에 있지도 않습니다. 거기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야, 얘네들 노조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 메인에 있는 어부들과 함께 계속 이야기를 협상을 벌인 거예요. 이들이 협상을 벌여서
맞아. 니들 얘기가 맞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 터빈을 돌리는데 어느 정도 어업분을 보장하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들을 먼저 다 한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다 짜서 그 안을 짠 거예요. 안을 짜서 결국에 다 통과를 시켰습니다. 지금 현재 트럼프와 화석연료 기업들이 트럼프 정부 시즌 추가되면서 기후 정치를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가운데 이 노동기후위원회에서는 메인주 안에 있는 노동법이며 무슨 녹색 일자리며 이것들을 아주 그냥 돋보이는 이 속도로 계속 관철을 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자료를 보시면 다 이렇게 메인주에 있는 노동기후위원회 활동가들입니다. 다 노조원들입니다. 이들이 거의 3년 동안 이렇게 해서 지금은 압도적으로 이걸 만든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012년에 뉴욕을 강타한 100년 동안의 가장 최악의 태풍이라고 하는 샌디가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미국의 뉴욕에 있는 모든 인프라가 작살났었는데 갑자기 2014년 뉴욕주에 있는 노조들이 딱 모여서 이 파괴적인 기후위기가 시작된 거 봐라. 그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들이 먼저 선도적으로 했던 게 뉴욕 기후인민행진을 2014년에 노조 주도하에서 시민들과 함께 몇만 명, 수십만 명이 뉴욕을 행진한 거예요. 그랬더니 정치인들이며 뭐며 다들 이게 막강한 힘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뉴욕 기후 일자리라고 하는 조직이 2017년, 18년 그때부터 꾸준하게 시작이 되어서 지금은 어때요? 노조 250만 명이 포함된 뉴욕 일자리. 여기는 녹색 일자리를 정부들 민주당이 됐든 뭐든 압도를 하는 거야. 다 안을 짜서 야 화석연료를 근절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 넘어가는데 그러면 녹색 일자리를 어떻게 확장할지 우리가 먼저 안을 짰게 그래서 안을 짜서 민주당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하고 지금은 녹색 일자리 제가 가끔 검색을 하거든요. 그럼 이들이 마치 우리나라 그 일자리 모으는 그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녹색 일자리 공모를 내서 일자리들을 계속 생산을 해내고 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너무 좋더라고요. 세 번째는 근데 여기는 이 녹색변을 아마 다른 분이 소개를 해냈었을 거예요. 살짝 넘어가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에 잭 먼디라고 하는 사람이 생태사회주의 노동자와 우리 환경운동에 만나는 지점을 그려보이면서 건설 노동자였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우리 지금 현재 임금, 일자리 이거 추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숨을 쉴 수 없는 도시에서 우리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하면 지금 일자리가 무슨 소용이지? 우리 노동자는 우리 노동으로 만든 생산물의 생산에 상품에 사회적인 책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까? 지구의 이로움, 우리 삶의 이로운 걸 생산하는 것도 참 고려를 하는 게 어때? 우리 노동이 지구를 지속시키는데 사용되는 상품을 생산하고 거기에 농약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우리 노동이 들어가니까 어때? 라고 처음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잭 먼디예요. 이 양반 때문에 녹색당, 독일의 녹색당이라는 명칭도 만들어질 정도로 저는 이 사진 되게 좋아해요. 1970년 제가 태어나기 전에 1년 전에 인도에서는 체코 운동이라고 해서 나무를 인도 선주민 여성들이 나무를 떼어내면서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운동에 거의 시원의 어떤 풍경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어디 막 나무 앉잖아요. 지금 현재 저쪽 제 친구인데 뭐죠? 케이블카 설악산 케이블카 때문에 지금 나무 아니에요. 저 얘기 안 했습니다. 이게 아직 저 대회를 해서 나무를 70년 인도에서 그러니 칩도 운동이 벌어졌다고 하면 70년 우리 잭 먼디와 건설 노동자들의 공동 거주 지역과 유적지를 지키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갑니다. 나무를 벌써 알았습니다. 지금 현재 호주에 가면 호주에서 가장 유명한 빅토리아 공원 근처인데 그 유적지가 지금 가장 초대 관광지 중에 하나거든요. 이들이 이걸 지켰기 때문에 건설 노동자들이. 근데 이거는 그냥
뭐 이런 정도 아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분들이 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다 넘어갈 거고요. 글을 뺀네요 제가. 누락된 거 같은데. 잠깐만요. 딱 GKN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탈리아의 GKN이라고 하는 자동차 공장이 하나 있었어요. 다국적 기업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거의 10장에 가까이 물 빠졌지. GKN 공장이 있는데 거기가 내연기관을 만들다가 이제 우리는 전기 자동차 만들겠어 하고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겠다고 먹칠을 해버린 거야. 그러면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절망에 빠진 거예요. 근데 이 절망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피렌체인데 이탈리아 피렌체에 있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 그레타 툰베리가 소속되어 있는 미래를 위한 금요일을 찾아가요. 아니 우리 내연기관 자동차 만들다가 이거 전환한다고 녹색 전환한다고 일자를 다 날려버렸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무려 3년에 걸쳐서 노조와 그 다음에 기후 조직이 만나서 3년 동안 계속 공부를 같이 한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근데 공부를 하면서 서로 배우게 된 거예요. 서로 무엇을 배웠을까요? 이 노조에서는 그래 우리가 지속 가능한 어떤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기후 쪽에서 뭘 배웠냐면 우리가 생산의 민주적인 통제를 하지 않으면 기후위기 해결은 불가능하구나. 그 두 가지가 부딪히는 지점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눈부시고 가장 주목하는 현재 투쟁 현장이 바로 GK의 현장인데요. 여기는 일부는 다 나가셨지만 일부는 끝까지 공장을 점거한 상태로 버텼고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거 우리가 공장을 접수할까?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과 이탈리아가 차이가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넘어가면서 이탈리아는 노동운동이 셌었어요. 사회주의 운동이 영리한 있어서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노동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사측에서 나 못한다, 나 먹칠하거나 나 못하겠다고 하면 노동자들이 자체적으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 공장을 인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줬거든요. 근데 한국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좋은 법이에요. 근데 이 이탈리아의 GK의 노동자들은 먹칠을 하고 나서 그걸 딱 인수를 한번 해보겠다. 일단 점거를 하고 인수를 한번 해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이 필요해서 작년에 100만 유로를 종잣돈, 100만 유로 종잣돈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딱 몇 달 만에 다 넘어버린 거예요. 100만 유로. 그래서 이거 너무 빨리 되는데 200만 유로 늘려가지고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현재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게 무엇일까요?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내연기관 자동차 부품을 만들던 공장에서 지금 현재 그렇게 우리 이 공장을 재구조화할 거야. 민주적으로 통제를 해서 무엇을 지금 만들고 있을까요? 자전거? 맞아요. 자전거를 만들고 있어요. 뭐? 태양광 패널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기술은 있는 거야. 이분들이 내연기관 부품들을 만들고 있어서 태양광 패널 만들 거야. 그리고 카브라고 해서 진자전거. 이거 우리가 만들 거야. 이게 지구에 이루은 거야. 우리 일자리도 보장하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는 노동자로서 가장 보람된 뭔가를 만들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금 GK 현장을 주목하는 거가 이거 우리가 잊어버렸던 어떤 것들 풍경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생산의 민주적 통제 기후가 너무 심각해요. 그리고 노동운동과 기후운동이 만나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나서 뭘 하냐? 녹색 단역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서 뭔가 생산을 우리가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를 하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지? 그리고 노조의 힘도 키우고 같이 기후의 힘도 키워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치코 멘데스라고 이분 이야기를 마지막 페이지네요. 브라질 노동자예요. 고무를 채취하는 노동자고 80년대 암살을 당했습니다. 왜 암살을 당했냐면 브라질 공장 고무를 채취를 하는 공장이었고 노조를 만들었고 심지어 노조의 평생을 바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 고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고무 농장이 필요한데 80년대 넘어가면
그 열대우림은 불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지주들이. 그럼 봤더니 소를 키우기 위해서, 육류 생산을 하기 위해서 열대우림을 불태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열대우림을 가만히 보니까 선주민들이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선주민들이 버섯 따고 뭐 또 하면서 자기 삶을 영위해. 그리고 고문 노동자들은 그 나무를 자르내는 게 아니에요. 계속 그냥 그 나무들과 함께 채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열대우림을 듣고 보니까 노동자들도 거기에 의존하며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주민, 노동자들, 그다음에 무슨 뭐 다양한 그 생명들 여기 열대우림 안에 다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불타는 거가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80년대 열대우림을 보존하기 위한 투쟁에 가열차게 몰입을 합니다. 그리고 승리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옆에 있는 지주가 총을 쏴서 이제 암살을 당했고요. 근데 이 사람이 했던 이 문장이 너무너무 지금 현재 환경운동과 녹색운동의 결합과 연대가 필요한 거, 기후운동과 노동운동이 왜 결합이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개그투쟁 없는 환경운동은 정원 강도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다 덧붙이고 싶어요. 기후 생태 운동이 없는 노동운동은 경제적인 조합주의다 라는 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노동자들이 조금 더 선도를 해 나가는 기후 정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더 이상 피해자로 멈추지 마시고 계획을 멈추자. 왜? 아니 막강하세요. 저 아니라고 생각하시지만 현재 지금 우리 민주노총처럼 이렇게 거대한 조직이 어디가 있습니까? 딴 데는 없잖아요. 노동자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 기후 정치가 그려질 수가 없는데 어떤 전환을 위해서 지금 먼저 동을 트시고 먼저 그림과 청사진을 좀 그려나가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면서 긴 시간 좀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